오늘은 인류가 지나해온 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들으면서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생 인류가 있기까지 많은 고인류가 있었는데요. 그 종류가 많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끈거립니다. 게다가 새로운 화석이라도 나오면 그 계보까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고 확실하게 이 과정을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인류의 조상을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격까지 고인류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핵심을 명확히 알고 접근하면 인류사의 흐름이 쉽게 정리되고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인류의 조상은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먼저 이 둘만 확실히 알아도 인류 진화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요. 호모 에렉투스는 일단 덩치부터가 인간만큼 큽니다. 이전에 인류가 침팬지 정도의 크기였다면 이들은 현생 인류의 성인 크기이지요. 석기 등 도구도 사용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인간처럼 몸에 털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원숭이가 아니었지요. 이후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는 신체의 기본 골격이나 뇌 용량 등에서 이미 현생 인류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생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해보면 20만 년 전에 갈라리 지역에서 살던 한 호모 사피엔스 여성이 실제 우리의 최초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모 사피엔스 여성으로부터 직접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계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반 원숭이 반인 오살로피테쿠스에서 그 다음 호모 에렉투스, 또 그 다음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즉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이지요. 여기서 오살로피테쿠스는 말 그대로 남쪽의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단지 직립보행만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이랬던 인류는 200만 년 전에 몸의 크기는 물론 신체의 비율도 현생 인류와 비슷한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한 것이지요. 주먹도끼처럼 잡기 편하고 날카로운 석기도 만들고 불도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호모 에렉투스는 인류 최초로 전 세계로 그 활동 무대를 확장해 갑니다. 17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넘어섰고 50만 년 전 우리나라 검은모로 동굴에서도 살았지요. 또 다른 명백한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년 전부터 등장합니다. 이들의 외형은 현생 인류와 거의 같았습니다. 20만 년 전이면 칼라리 지역에서 앞서 말한 인류의 최고 할머니가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7만 년 전쯤에 이르면 호모 사피엔스에게 어떤 급격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갑자기 화살같이 돌과 다른 재료를 연합하는 복각 기술이 나타나는가 하면 심지어 3cm도 안 되는 작은 석기를 열 처리하는 기술도 선보입니다. 조개 껍질에 구멍을 뚫어 만든 장신구 등도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인간만이 갖는 미적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29km나 떨어진 곳으로부터 재료를 가져온 흔적도 있는데요. 이는 벌써부터 집단들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대약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초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호모 사피엔스는 6만 5천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6만 년 전으로 중동과 아시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호주와 유럽까지 진출하지요. 1만 5천 년 전이 되면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 영역을 넓힙니다. 이렇게 지구 곳곳이 호모 사피엔스의 활동 무대로 변해가면서 각지의 특성에 따라 호모 사피엔스의 신체와 생활 모습도 변모해 갑니다. 그 결과 4만 년 전쯤이 되면 마침내 현생 인류와 완전히 일치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일정 부분 다른 체질과 문화적 차이가 나게 진화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피부색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많이 필요했고 이에 검은색 피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지방으로 옮겨간 집단에게는 태양으로부터 얻는 비타민 D가 부족했지요. 이에 비타민 D를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감소하며 피부색이 하얀색으로 진화해간 것이지요. 이렇게 변모한 인류를 신형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곧 현생 인류,
바로 우리랍니다. 이런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를 대표하는 것이 크로마뇽인입니다. 중국의 산정동인이나 우리나라의 용곡인도 이에 속하지요. 이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태어난다면 우리처럼 똑같이 언어와 규범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도 배우고 음악에 심취하기도 하며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인간 원숭이 단계에서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류 진화사의 빈틈을 메워가며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직립보행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400만 년 전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 루시입니다.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영화 루시의 모티브가 될 만큼 고인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더 이상 그녀는 최초의 직립보행 인류가 아닙니다. 70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마이 화석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학명은 샤알란트 루오프스 자덴시스이고요. 이로써 인류 진화의 맨 앞자리는 두마이 원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뒤를 잇는 종은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최초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하지만 호모 하빌리스는 인간의 직계 조상이라고 하기엔 그 키가 너무 작아 호모 루돌펜시스가 대두되고 있고요. 도구 사용 또한 더 먼저 사용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까르이가 나타난 상황이랍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초기의 고인류는 두마이 원인에서 시작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 루시를 거쳐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확실한 조상인 호모 에릭투스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호모 에릭투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지요. 이런 호모 에렉투스에서 새롭게 진화한 것이 하이델베르크인입니다. 70만 년 전에 등장한 이들은 거의 현생 인류의 뇌 용량에 접근했으며 호모 에렉투스처럼 세계 각지에서 활동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델베르크인이 가지는 가장 큰 중요성은 이들이 우리와 우리의 DNA를 일정 부분 공유한 친족 인류들의 공통 조상이라는 점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인으로부터 5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갈라져 나왔고 40만 년 전 데니소바인이 갈라져 나왔죠. 또한 하이델베르크인으로부터 50만 년 전에 호모 보도엔시스가 갈라져 나왔고 그 후손으로 30만 년 전에 우리의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다는 것이 최근에 대두되는 견해입니다. 특히 우리의 DNA 안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도 2%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사랑을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현생 인류 중 멜라네시아 원주민 역시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일부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강한 경쟁력 때문에 또는 호모사피엔스와의 교배에서 발생한 어떤 유전적 결함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났고 오늘날 호모사피엔스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간종이 되었답니다. 이로써 인류 진화사의 긴 여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두마이 원인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은 호모 에렉투스 그 뒤로 하이델베르그인 그리고 여기서 갈라져 나온 호모 보도엔시스 그 뒤를 잇는 호모 사피엔스 마지막으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외우기 쉽게 포인트를 정리하면 우리의 호모 에릭투스 앞뒤로 하하가 들어가지요. 앞에는 하빌리스, 뒤에는 하이델베르크인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인 뒤로는 새로 대두된 호모 보덴시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인에서 함께 갈라져 나온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인류와 경쟁하다 멸종해 버리지요.
이로써 인류 진화의 긴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틈날 때 두세 번 더 들어보신다면 완전히 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들으면서 외워보는 세계사의 지식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